자리에 섰습니다. 저 고준일 6월 지방선거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저는 지난 2011년 연기군의회 초선 금연을 시작으로 세종시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세종시의 탄생과 성장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써왔습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성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2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시의 기틀을 다지고 민의를 행정에 녹여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민의를 전달하고 감시의 눈으로 행정을 견제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감시와 제언의 울타리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직접 고르고 만들어가는 실전의 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투신하여 행정을 세우고 정책을 완수하며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집행의 도명을 받들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이 도시가 황량한 벌판에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나기까지 저는 그 성장통과 영광의 과정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 왔습니다. 세종시는 단순히 행정기관이 모인 도시가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대한 꿈, 즉 수도권 1급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를 깨고 대한민국 어디서든 국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는 시대적 결단의 선물입니다. 세종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자 균형 발전의 상징입니다. 저는 2010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당이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때로 비바람을 맞는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신 세상,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 이제 제가 사람 사는 세종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국가조도로 행정수도를 완성해가는 일은 이제 흔들림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구체화되고 국가 상징구역 조성도 본격화되는 등 행정수도의 외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도시의 골격을 만든다면 그 안을 시민의 행복과 활력으로 채우는 것은 오롯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형식과 수사만 갖춘 도시가 아니라 신도심과 원도심이 조화를 이루고 첨단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이고 효능감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이제는 그 완성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0.5%의 저성장 늪을 돌파하고 지역 내 총생산 20조 시대를 여는 완전한 자족형 경제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세종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 형성 초기에 성장을 견인했던 건설특구가 소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채울 자족산업의 수급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0.5%라는 초라한 경제성장률 지표는 세종의 생산 기능이 결여된 소비 도시이자 잠만 자는 거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장입니다. 저는 이 구조적 정체를 깨기 위해 건설주도 성장에서 산업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히 몰려드는 기업 유치를 넘어 세종의 유일무이한 자산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 모델을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연계된 글로벌 앵커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유치하여 현재 17조 원 규모에 머물고 있는 세종의 지역 내 총생산을 임기 내 20조 원 시대로 끌어올리는 퀀텀 점프를 이뤄내겠습니다.
세종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세종의 기업에서 일하고 그 소득이 다시 세종의 골목 상권으로 흐르는 세종 완결형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지갑은 두터워지고 시 재정은 탄탄해지며 도시의 활력은 넘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멈춰선 세종 경제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꿈이 지역의 일자리가 되는 세종형 인재 선순환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의 교육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들이 정착할 산업적 기반과 연결되지 못해 소중한 인재들이 여기로 유출되는 인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자체의 부수적 업무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 인프라입니다. 저는 교육발전 특구 지정과 라이즈 체계의 지자체 이양을 단순한 행정 이관이 아닌 세종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전환의 기회로 선택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지역대학과 기업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는 세종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세종의 전략 사업인 AI, ICT, 스마트시티 분야의 실무 역량을 대학 과정에서부터 밀도 있게 연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서 배우고 세종의 기업에서 꿈을 펼치며 세종의 시민으로 당당히 정착하는 기회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에서 자란 인재가 세종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는 교육산업 10개월 도시를 반드시 증명해내겠습니다. 셋째, 문화가 경제의 엔진이 되고 그 결실이 장벽 없는 일상으로 오르는 자생적 문화 포용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의 문화와 복지는 예산만 쓰면 그만이라는 소형 행정에 머물러왔습니다. 화려한 공연장을 지어도 정작 지역 예술인은 설 자리가 없고 복지 보조금을 지급해도 장애인과 약자들의 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저는 문화를 단순한 관람의 대상을 넘어 세종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경제 엔진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그 풍요가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흐르는 문턱 없는 포용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창작가가 정착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생적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회성 축제 중심의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창작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제작부터 유통까지 지원하는 세종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여 문화가 곧 일자리가 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켜 멈춰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풍요를 단 한 사람도 소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과 약자가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도 느끼지 않도록 도시 인프라를 문턱 없는 기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저 고준들이 약속하는 활동 공간과 기회의 확대는 단순히 저상버스를 늘리는 간편적 행정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집 앞부터 문화예술의 중심지까지 모든 과정이 막힘없이 이어지는 연결된 공간과 연결된 일상을 의미합니다. 문화가 지역경제의 동력이 되고 그 결실이 약자의 삶을 보듬는 다정한 복지로 스며드는 도시, 이것이 제가 꿈꾸는 사람 사는 세종의 완성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1년부터 분양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며 도시의 위험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시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화려한 내용 뒤에 가려진 상식밖의 고분양가는 서민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감시하여 불합리한 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실용적인 주거 정책을 통해 세종의 주거 문턱을 과감히 낮추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시장으로서 주거 안심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노무현의 꿈으로 잉태된 세종시는 이제 스스로 당당히 일어서야 할 성숙의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가 그 선두에서 가장 모범적인 길을 열겠습니다. 중앙의 혁신적인 정책이 세종이라는 그릇에 담겨 시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세종의 성공이고 세종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완성이라는 확신으로 발맞춰 뛰겠습니다. 저 고준일은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하여 세종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도시에서 꿈을 키우고 부모가 이 도시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어르신이 이 도시에서 안심하고 청년이 이 도시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세종을 살기 좋은 도시, 그 이상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고준일은 더 크게 듣고 더 깊게 고민하며 오직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세종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영혼, 저 고준일의 힘찬 행보에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투입되는 돈은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조천에도 큰 건물을 지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건물을 짓기만 하는 시장이 되지는 않겠노라. 지금 조천에 건물 비어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어느 후보도 면단위 조치원이나 읍의 조치원이나 면단위들이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은 다 외지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른들 계세요. 내 자식들은 들어와 살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주민자치회나 뭐 이런 단위에도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내 것을 고수하면서 내 아이들은 좋은 데 나가서 교육하라고 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초창기에 이런 얘기 있었죠. 조치원이 세종시가 된 게 아니죠. 조치원도 세종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쪽에서는 조치원이 세종시로 알고 자꾸 추진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앞으로 내 자식, 그래서 학교가 대전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가 예전에 우선 아이들 학교 같은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를 좀 다녔던 어떻게 보면 세대를 이은 그런 이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신도시에 계신 학부모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지금 연기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류초등학교 같이 특성화된 학교를 찾아가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연계에 있는 연남초등학교가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그 학부모들 말씀들을 들어보면 신도시 학교보다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소수의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도 이사 가기를 싫어하고 부모님들도 지금 그런 상황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선은 교육청이랑 긴밀한 상의와 협조가 필요하지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세종시 의원 되고 초대 교육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교육행정 협의를 하면서 교육청과 시청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지나면 교육청과 시청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예술인이라고 표현을 잘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지만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2%가 등록돼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랑 또 그분들 만나서 상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세종 컨텐츠 펀드라는 얘기를 했던 건 뭐였냐면 결국에는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그분들의 역량을 펼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공연으로 그게 결국에는 자기 직업이 되고 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저는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 나중에 제가 한번 기자님 찾아뵐 테니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돌보 이인택 기자입니다. 최근 이제 작년 10월부터 여론조사가 4차례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1차부터 공표 시점이 아니라 조사 시점 기준에서 1차, 3차까지 1%대에 머물다가 이제 마지막 그 4차 조사에서 11.2%가 갑자기 치솟은 결과가 좀 있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어떻게 보고 있고 2018년에도 이제 시장 선거 경선에 좀 출마했다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등에 의해서 이제 컷오프했던 과정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동안 어떤 준비를 좀 해오셨고 재출마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어찌됐건 언론에서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나왔던 수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고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하고 나서 바로 좀 공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은 한참 지난 이후에 공표가 되는 걸 몇 번을 보니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뛰어왔다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직도 보시면 제가 인지도는 아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인택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가 8년의 공백기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뛰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제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게 제 인지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던 게 제가 임기 끝나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하셨던 한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우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도 알게 됐고 그리고 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의 고충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어떻게 보면 힘든 기간이 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가 다시 출마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고 못다 이룬 2018년도에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에 대해서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과 손잡고 만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생각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이해찬 의원에 대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정무적 판단이 있었죠. 근데 유일하게 당에 남으셨습니다. 소신이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후회는 없으신지. 그리고 당내 지금 당내에서도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고 전 의장께서 가장 장점이라고 보시는 점은 뭔지 지지층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찬 의원님이나 2016년도 김종인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지금 와서 제가 뭘 다시 얘기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냥 제가 당에 남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충남도당에서 총무국장을 여기만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에 들어갈 때부터 처음 배웠던 건 선당무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의 결정이 합리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 당에 남아 있었고 그 시절에 2016년에는 지금 당대표가 되신 정청래 의원께서도 정무적 판단에 의해 컷오프를 당하셨지만 당을 떠나지 않고 당의 결정에 묵묵히 지켜낸 의원들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 저도 같은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을 사랑해서 입당했고 그런 민주당의 결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당을 떠나지 않고 홀로 남아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시장 후보군이 민주당 내에서만 저 포함해서 5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경선은 당원 투표 뭐 나중에 뭐 여론조사까지 같이 하긴 하겠지만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쉬는 기간 당원들의 접촉면을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당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청년입니다. 지금 보시면 청년은 아니지만 당에서 나이를 나눌 때는 청년이어서 제가 청년 가산점이 15%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경선에 대한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 좀 앞서갈 수 그리고 김재훈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유치하려는 그 글로벌 앵커 기업의 산업 분야는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산업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베드타운 탈피리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부연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마 3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앵커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AI 쪽 선도 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 첨단 산업 단지에도 지금 저희 업체가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업체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기본적으로 공공행정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또한 데이터 센터가 옆에 있어도 충분히 세종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도심지보다는 외곽에 있는 거가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베드타운 탈피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뭐 상가 공실 문제나 뭐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종은 신도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가 좀 강하게 묶여 있고 읍면 지역은 조례랑 운영 등으로 좀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좀 저희가 풀어놔야 이 사람들이 더 유입되고 그 빈 상가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베드타운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입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나성동을 가반 저녁에 잠깐 들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규제를 조금만 더 줄이거나 철폐하게 된다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세종에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상가 공실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종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진 않지만 저는 세종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설계할 때 세종도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비춰보면 우선 세종 시민들이 그 수변에서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안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 호수공원과 방축천 제천 등을 보시면 저희가 양화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에 물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호수공원과 방축천, 제천을 제대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종도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5 생활권에 보면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기업들과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마 생각지도 못한 많은 전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지금 분당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구는 저희가 산업, 그 다음에 세종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환경단체가 장기간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지금 생태계가 파손 조만간에는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요. 그 송전선로를 좀 말씀드리면 송전선로가 용인으로 지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국가의 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근데 하지만 시민들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장금면 시민뿐만이 아니라 세종시의 모든 분들이 좀 분개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이걸 막을 수 있으면 저 또한 앞장서서 막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차선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경험도 있지만 금남면 황룡리에 그 송전선로를 이해찬 의원께서 지하화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빗대고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송전선로를 어떻게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자료들을 더 모아서 나중에 정말 지금 있으신 강준영 국회의원도 계시고 김종민 국회의원도 계시니 그쪽을 통해서라도 더 저희가 받지 못하는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분석. 지금 매일매일 공주는 장군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반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 매일매일 결의문이 나오고 매일매일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고 집회위원회도 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세종은 정말 조용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당원 입장이고 당의 간부도 아니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에서 뭘 해라 하지 마라라는 아마 지침은 내려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도 분명히 시민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당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전달해보고 시의원들과도 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여줍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닌데 엊그저께 장군면에서 송전선을 관련해서 주민들이 한 300명 모여서 시위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우리 기자들이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고준일 전 의장님이 첫 번째 공약을 해서는 완전한 자립형 경제도시 참 좋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규제를 많이 풀겠다. 너무 좋은 공약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면 연동면에 K마스터 산단이라고 해서 시장님 또 전 부시장이 개입돼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의원이 이거는 정경유착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우리 세종시에 오고 싶은 기업들이 세종시에 오기 힘들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규제거든요. 규제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마치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면 마치 정경유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기업들이 세종시에 많이 오게 되면 집행부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우리 세종시의 강력한 메시지라든지 어떤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고준일 전 의장께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했던 규제나 또 우리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금 질의 주신 기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의 규제도 분명히 풀어야 되고 인면 지역의 규제도 분명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가 도심 지역과 농업 지역이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아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단체장들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땅 분양을 이제 줘서 원가에 보다 싸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최대 수치를 좀 해야 기존의 기업들이 세종에 올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곳보다 아무 이득이 생기지 않는데 그 기업들이 올 이유는 전혀 없고 저희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몇 년간의 법인세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세금과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기업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게 우위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아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가능하면 많은 혜택과 뭐 규제를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수석이고 성경화입니다. 지난해 10월달에 그 국감이 있었거든요. 세종시 국감이 있는 날 그 세종 교통교부세 네. 정상화 그 동시민 결의대회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나가서 정상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촉구하는 그 집회가 있었고요. 또 그 옆으로는 건강수목원 민간 매각 반대한다는 그 피켓을 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고준일 전 의장님께서 보통교부세 편마를 들고 계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교부세 지금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편마를 들고 계시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편마를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그냥 뒤로 빠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이유 그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우선 뒤로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기억은 별로 없고 그분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전달을 하고 저는 이제 뒤로 갔다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보통교부세는 저도 지금 계속 이제 황순덕 회장님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저도 자료를 찾아가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일 텐데 세금 문제가 제가 쉽게 다가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고 이게 결론이 나면 저도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 시도보다 다른 지역보다 좀 불합리하다면 반드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이제 빗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우선 공부를 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저는 그 세종시 문화유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종 주천 지역은 뭐 그대로 있는 지역이지만은 현재 신도시 쪽에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복원도 돼 있지만은 아직도 복원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나성동 지역에 공사한 지고 LH 공사했는지도 아직까지 시에서 인수를 못 받고 있는 현재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월산 주변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좋은 프로젝트가 다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절속하다. 그래서 일부 문중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각종 의의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준일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시장님이 되시면 문화유산 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예전에 마을이 없어지면서 마을 표시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로 이제 이동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했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도 아마 문화유산 관련된 과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정확히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이건 충분히 제가 검토해서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